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어느 산골에서의 소름 끼치는 괴담. 좁디 좁은 자취방 한켠에 틀어박혀 나는 매일 주어진 현실을 원망하고 부정하며 똑같은 말을 되뇌는 것이 하루의 일과가 되어버린 듯하다. 이 빌어먹을 일상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머니가 없는 돈을 짜내고 주위에 빌려가며 사준 통기타와 팝송 기타 교본뿐이었다. 덕분에 느는 것은 기타 실력과 혼잣말. 그렇게 나는 2달째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폐렴이라는 이 빌어먹을 병은 병원에서도 포기한 상태이고 어머니가 자식을 살리겠다고 수소문에 찾은 의사는 이곳에서 요양하고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내가 살 수 있다고 한다. 믿기 어려운 말이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기에 이 강원도 산골에 처박혀 나는 죽어가고 있다. 이제 20을 간 넘긴 나에게 세상은 왜 이렇게 무거운 시련을 주었는지 원망하고 있을 때 의사의 책임감 없는 말이 불현듯 생각났다. 이 병은 자네가 하기 나름이야. 마음을 굳게 먹고 공기 좋은 곳에서 내가 준 약을 먹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게. 의사가 말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낮게 읊조렸다. 연병할 그딴 얘기는 나도 하지. 돌팔이 같은 의사놈. 이 좁은 자취방 밖에서는 국무총리가 김종필에서 최규하로 바뀌었다. 인기 가수 트리오가 대마초를 피워 연예계가 난리가 났다는 등의 이슈로 시끄럽지만 나는 알바 아니다. 친구, 동생들처럼 중동에 가서 돈을 벌어 고생하시는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지만 기침할 때마다 피를 뱉는 몸 상태로는 기타를 튕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곳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한 줄, 2줄 기타를 튕기던 나는 왠지 모를 답답함을 느꼈고 기분 전환 삼아 맑은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왔다. 공기 한번 더럽게 좋네. 기분 전환이라고는 하지만 매일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러 나오는 것을 보면 나도 어지간히 삶에 미련이 있는 듯해 스스로 놀라고는 한다. 하긴 이제 20을 넘겼는데 지금 죽으면 억울하지.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산봉우리 아래로 넘어가고 있었고 주위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자취방에서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여기서는 늦은 밤에 밖에 혼자 나오지 말라는 주인집 노부부의 말이 문득 생각나. 몸을 돌리는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분명 저 아픈 눈이 소복하게 쌓인 밭인데 눈 뭉치 같은 것이 슬금슬금 움직이는 것 같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처럼. 문제는 저 알 수 없는 빌어먹을 무엇인가가 나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내 생각을 눈치라도 챈 것일까? 저 눈뭉치 같은 것이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볼과 등에 흐르는 것을 느낀 나는 재빨리 뒤를 돌아 자취방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저 알 수 없는 무엇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내 바로등 뒤에서는 불쾌한 숨결이 느껴졌다. 나는 뒤를 돌아볼 엄두도 용기도 없다. 아니, 그래야 한다. 멀지 않은 거리를 달렸지만 폐의 상태가 좋지 않은 나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당장이라도 목에서 피를 쏟아낼 것 같았다. 멈추고 싶었다. 하지만 미지에 대한 공포감과 본능은 내 육체보다 강했다. 그리고 살고자 하는 의지까지. 눈앞에 자취방이 있는 집이 보이기 시작하자 더욱 내달리기 시작했고 저 빌어먹을 무엇인가가 나를 잡아채기 전에 대문을 닫을 수 있었다. 대문을 두꺼운 빗장으로 잠그는 데 성공하자 긴장이 풀린 나는 대문 앞에 주저앉았고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에 안심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자취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일어선 나는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두꺼운 나무로 만든 대문 뒤에서 불쾌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이 소리는 마치 긴 꼬챙이 같은 것으로 대문을 느리게, 아주 느리게 그리고 길게 긁고 있었다. 소름이 끼치도록 느리게. 두려움과 공포감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나는 자취방으로 뛰어들어갔고 문을 걸어 잠근 후 땀에 범벅이 된 채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웅크리고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를 찾았다. 그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밖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조용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간 것 같다. 정신을 차리고 진정이 되자 배가 고프기 시작했고 주인집 할머니가 아침에 간식이라도 하라고 두고 가신 감자와 옥수수로 배를 채우자 느꼈던 공포감은 논데간데 없고 혼자 남겨져 있다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늘 하던 대로 이 감정들을 이기기 위해 기타를 잡았고 가장 좋아하는 기타 연주를 연습하기 위해 기타줄을 튕기는 순간
밖에서 나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반갑고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 왈칵 나오는 눈물을 참으며 반가운 마음에 방문을 열고 어머니가 서 계실 대문을 열었지만 대문 너머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스쳐갈 뿐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도 생생한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래, 어머니가 보고 싶고 외로워서 헛소리를 들었나 보다. 혼잣말을 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와 다시 기타를 들었고 기타줄을 튕기는 순간 또다시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몇 번이나 밖에서 나를 찾는 소리가. 이번에는 진짜다. 잘못 들었을 리가 없다. 방문을 열고 신을 신고 나가려는 순간 이번에는 나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대문 밖이 아닌 마당에서 들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뭔가 잘못됐다. 이 늦은 밤에 어머니가 날 보러 오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는 강원도 산골이다. 이성적인 생각이 내 머리를 채우는 동안 낮에 느꼈던 공포감이 내 몸을 채우기 시작했다. 나는 급하게 자취방 문을 닫고 다시 문을 걸어 잠갔다. 두려움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또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목소리와 비슷했지만 여러 사람이 섞인 듯한 목소리. 찢어질 듯한 고음의 동물이 목을 울릴 때 나는 소리도 있었던 것 같다. 사람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 날 알고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저 빌어먹을 사람이 아닌 것이. 이번에는 내 자취방 문 앞이다. 열면 죽는다.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죽는다. 폐렴으로는 죽는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내 자취방 문 앞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계속 들려온다. 다행인 것은 이것은 내가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다. 열어주면 안 된다. 문이 열려도 안 된다. 나는 문이 잠긴 것을 확인했다. 죽을 힘을 다해 문고리를 잡고 알고 있는 욕지거리를 짓걸리며 공포감을 이기려 했지만 포식자 앞에 선 토끼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살기 위해 이 문고리를 놓치지 않는 것뿐. 내가 느끼고 있는 공포를 문 밖에 있는 이 빌어먹을 것도 알았는지 이제는 내 이름을 부르며 방문을 긁기 시작했다. 아까 전처럼 느리게, 아주 느리게, 날카로운 무엇인가로 천천히. 그 무엇인가와 나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는 나무 문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자 제정신을 유지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고 눈물, 콧물, 침까지 흘리며 욕지거리만 중얼거릴 뿐이다. 문을 긁던 소리는 어느새 그쳤고 내 방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집주인 노부부가 날 부르는 소리같이. 작은 창문을 보니 어느새 해가 밝아 있었고 문을 여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날 보는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침밥 먹을 시간이 되어도 내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는지 내 방 앞까지 찾아와 준 것이다. 또다시 느낀 안도감과 노부부의 얼굴을 보니 긴장이 풀려 나는 쓰러지고 말았다. 그 순간 내 눈에 들어온 주인집 할아버지가 방문을 보며 무어라 중얼거렸고 눈빛에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쓰러졌다. 얼마나 쓰러져 있었을까? 밤새 그 빌어먹을 무엇인가에 시달렸던 나는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을 뜨니 보이는 것은 낯선 천장과 촛대에서 타고 있는 촛불. 밤새 눈물과 땀에 절은 내 옷 대신 약간 작지만 잘 마른 옷이 갈아입혀져 있다. 이 집에 자식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이곳에 있던 동안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 이곳은 나만 오부부의 집일 것이다. 따뜻한 나랫목에 이불까지 야무지게 덮어놨으니 말이다. 부모와 떨어져 폐병을 앓고 있는 빼빼 마르고 시커먼 이놈이 눈앞에서 쓰러졌으니 많이 놀랐을 노부부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지만 미안함과 고마운 감정도 잠시 내 머릿속은 그 빌어먹을 것으로 가득 채워졌다. 알아낼 것이 많다. 알고 싶은 것이 많다.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싶다. 이 빌어먹을 개자식을 찢어 죽이고 싶다. 두렵다. 무섭다. 눈물이 날 정도로. 다신 그것을 만나고 싶지 않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어제와 새벽의 상황을 떠올리니 공포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내가 그때 문을 열어줬다면, 어머니 목소리를 한 그것이 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래 죽었을 것이다. 대문과 방문을 긁던 기다란 무엇인가로 갈갈이 찢겨 죽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매일을 죽음과 맞닿아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공포감에 비하면 그것은 그냥 투정 정도밖에 안 됐을 것이다.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문득 내가 쓰러졌을 때 그 찰나의 순간에 보였던 주인 할아버지의 눈빛이 떠올랐다.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 뭔지 모를 슬픔과 허망함이 느껴지던 눈빛. 밖은 이미 완전한 밤이었지만 조금은 이른 시간이기에 주인 할아버지가 잠자리에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거운 몸을 일으키며 방의 문고리를 잡는 순간 내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인형. 내 자취방의 문과는 달리 이 방의 문은 창호지를 바른 옛날식 미닫이 문이었기에 때문에 방 문 너머에 무엇인가를 방을 나가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다. 마음속의 공포가 스멀스멀 다시 내 정신을 채우기 시작한다. 다시 피어오르는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큰 소리를 내며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큰일이다. 제발 저 문 앞의 존재가 무엇이건 간에 이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방 밖의 존재는 내 엉덩방아 소리를 들었는지 방문 뒤에 그림자는 천천히 일어나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일어서니 알겠다. 저 방문 앞에 그림자의 주인은 한 손에 커다란 식칼을 들고 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될까? 라는 생각과 주인 노부부는 어디에 있길래 집안에 저런 것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덜컥 소리를 내며 방 문이 열렸다. 이건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였다. 나무로 된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던가? 나는 도망갈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났니? 그림자의 정체는 아침에도 어제도 일주일 전에도 봤던 매일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고 간식도 챙겨주던 주인집 할머니였다. 그런데 저 커다란 식칼은 왜 들고 있는 것이며 문 앞에서 왜 촛불을 환하게 켜고 앉아 있었는지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나를 괴롭혔던 것의 정체가 주인 할머니였을까? 아니면 그 알 수 없는 빌어먹을 것과 주인 할머니의 저 행동이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할머니는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다가와 그동안의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캐물었고 하얀색 움직이는 눈덩이를 봤던 것, 나를 따라오던 것에 숨결이 느껴졌던 것, 대문과 내 방문을 긁던 소리, 어머니인 척 흉내내며 나를 부르던 목소리, 모든 것을 숨김없이 할머니에게 털어놨다.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역시 그랬어 라는 말을 들릴 듯 말 듯 내뱉었다. 할머니는 내가 걱정이 되는 듯한 눈빛과 표정으로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그놈이 널 부를 때 대답은 하지 않았구나. 다행이야. 말하며 조금은 안심한 듯했다. 나 역시 할머니의 그 모습에 조금은 동화되었지만 할머니는 곧이어 나에게 힘있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잘 듣거라. 내가 어제 본 것은 범이라는 놈으로 그 놈이 널 불렀을 때 대답을 했다면 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그 놈에게 잡아먹힌 사람은 그 놈에게 붙들려 저 세상으로 가지도 못한다고 한단다. 범, 호랑이 말인가? 아니, 내가 아는 호랑이는 아무리 영물이라지만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낸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죽어서는 붙들려 있게 된다고. 죽어 먹이가 된 것도 억울한데. 할머니는 이 범이라는 놈은 먹잇감으로 찍은 사람에 가까운 이의 목소리로 꾀어내 잡아먹으며 내가 본 하얀 눈덩이는 그 놈이 웅크리고 있던 것이라고 말해줬다. 하룻밤 3번의 목소리에 대답을 하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잡아가는데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3번째에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했던 것. 그 놈은 오늘도 나타날 것이야. 혹시라도 내가 자는 동안 그 놈이 나타날까 봐서 문 앞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단다. 이건 내가 이겨내야 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그래야 살아서 내 엄마 만날 수 있어. 할머니는 잠시 이야기를 끊고 숨을 고른 후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그 놈은 너를 3일 동안 찾아올 것이야. 3일만 버텨주려무나. 어제는 내 어머니 목소리였지만 남은 이틀 동안은 어떤 목소리로 널 유혹할지 모른다. 이겨내야 한다.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었다. 살고 싶었다. 살아서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과 누나를 만나고 싶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삶의 의욕이 없던 내게 이 범이라는 놈은 죽음의 공포를 알게 해주었다. 그래서 더욱 살고 싶었다. 어쩌면 이 범이라는 놈은 고마운 놈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을 때 주인 할아버지가 안방에서 나왔고 할머니를 슬픈 듯한 얼굴로 체념한 듯 말했다. 소용없어. 괜한 고생하지 말고 할멈도 포기합시다. 이제까지 미련이 그렇게 남았는가? 그놈은 못 이겨요.
우리 같은 부모가 또 생기면 안 되지요. 이 아이는 이겨내야 해요.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래야 먼저 간 우리 아이에게도 덜 미안할 것 아니겠어요.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노부부의 자식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의 주인이 이 놈에게 당했구나. 그래서 할머니는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었구나. 이런 날이 또 올까 봐서 이 노부부는 그 놈에 대해 익히게 되었구나. 이 노부부를 위해서라도 나는 이 놈에게 지지 말아야 한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있는 노부부의 아들 방에서 그 놈을 기다리기로 했다. 할머니의 말처럼 놈은 나타났고 고향에 있는 내 친구의 목소리로 나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지만 버텨내는데 성공했다. 새벽녘에 누나와 동생들의 목소리로 부를 때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버텨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았고 하루를 꼬박 굶었지만 먹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다시 쓰러지듯 잠이 들고 말았다. 그렇게 마지막 밤이 찾아왔다. 밤이 되고 구름이 달을 가려 더욱 어두워졌을 때 그놈이 나타난 것 같은 기색이 느껴졌다. 마당이다. 놈은 마당에 들어와 있다. 다행히 문을 열지 못하는 것 같다. 오늘도 어제처럼 이를 악물고 버텨내리라. 놈도 이겨내고 내 병도 이겨내고 가족들을 만나러 가리라. 형, 나야. 형 나와서 나랑 같이 놀자.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지금 이 상황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이 목소리는 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목소리는 어릴 때 폐병으로 이 세상을 떠난 내 바로 아래 동생의 목소리다. 너무 보고 싶었던 내 동생. 나는 단번에 일어나 문고리를 잡았지만 한 손으로는 혹시나 모를 때를 대비해 주인 할머니가 옆에 놔둔 대바늘로 허벅지를 찔렀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 동생은 이 세상에 없다. 저 놈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문고리를 잡은 내 왼손과 허벅지를 찌른 대바늘을 잡은 손 모두가 덜덜 떨리고 있다. 창호지 뒤로 보이는 놈은 기쁘다는 듯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는 듯한 형체가 보인다. 춤을 추는 것처럼, 자기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처럼, 또 속지 않는다. 다짐하며 문고리를 놓으려 하는 순간 다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나 밖에 있는데 안 놀아줄 거야? 나 형 보려고 멀리서 왔단 말이야. 빌어먹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미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동생에 대한 그리움에 저 문 밖에 있는 것은 분명 내 동생이다. 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나가야 한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동생을 만날 수 있다. 단 한 번이라도 내 동생 얼굴을 보고 싶다. 형이 나갈게. 문고리를 잡고 거칠게 열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 노부부가 밖에서 문을 잠가 놨구나. 왜 이 노부부는 동생을 만나러 나가려 하는데 방해를 할까? 이 문고리를 부수고 나가야겠다. 생각한 순간 번뜩 정신이 다시 들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대바늘로 허벅지를 찌르기 시작했다. 셀 수 없을 만큼. 두 번째도 버텨냈다. 세 번째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방법이 필요했다. 하지만 방법을 생각하고 실행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저 놈은 더욱 신이 나 있다. 날 잡아먹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는 것 같다. 이대로 잡아먹힐 수 없다. 나는 다리를 끌며 방 끝에 있는 장롱으로 옮겨갔고 장롱 손잡이와 내 팔목을 끈으로 연결했다. 이러면 시간을 좀 더 끌 수 있겠지. 나 형 보러 왔는데 이제 가야겠다. 잘 있어. 형 보고 싶었는데. 생각할 겨를이 없다. 난 나가야 한다. 내 손목의 끈은 어느새 피로 물들기 시작했지만 그런 것 따위는 상관없다. 내 동생이 밖에 있다. 형도 못 보고 이제 가야 한다고 한다. 갈 길이 아주 멀 것인데 사탕이라도 챙겨서 보내야 한다. 불쌍한 내 동생. 형이 나갈게. 조금만 기다려. 손목의 끈은 풀렸고 이틀 가까이 굶은 내게서 나올 수 없을 정도의 힘으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잡아 뜯듯이 몇 차례 당기자 문에 걸어 놓은 빗장이 뜯어졌다. 이제 나갈 수 있다. 나가서 동생을 업어주고 안아줘야지. 문을 활짝 열고 나가보자. 문이 열리지 않는다. 문 밖에는 동생이 있을 것인데 내가 나가야 동생을 볼 것인데 문이 도통 열리지가 않는다. 이놈의 미닫이 문 열기가 이렇게 어려웠던가? 생각이 날 때쯤 작은 사람의 그림자 두 개가 미닫이 문 양쪽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 작은 그림자 두 개가 문이 열리지 않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비키라고, 제발 비켜줘. 목 놓아 울부짖을 때쯤 문 밖에서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아저씨, 엄마 보러 가야지. 아저씨 나가지 말어. 아저씨 죽으면 우리 엄마가 더 슬플 거야. 그리고 다른 작은 그림자가 나에게 말을 거는 순간 정신이 들었다. 정신을 차린 내 시선은 밖을 향했고 마당의 형체는 방문 앞까지 내 발로 걸어와. 나에게 말을 걸었던 작은 그림자를 입에 물고 짐승의 으르렁대는 소리를 한 번 내고 사라졌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다. 기진맥진하며 문고리를 잡고 쓰러진 나를 주인집 노부부가 방에 들어 눕혔고 다음 날 아침까지 편안히 잠을 이룰 수 있었다. 그 이후 밖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주인집 노부부가 아들처럼 보살펴준 덕분에 폐렴이 완치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물론 삶에 대한 질긴 내 의지도 한몫했으리라. 고향에 돌아와 다시 만난 가족들은 눈물이 나게 반가웠고 먼저 떠난 동생을 찾아가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내가 마지막에 날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두 번째 이야기, 지하 쓰레기장. 오피스 빌딩 안에 있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무렵 이야기다. 그곳의 쓰레기장은 주차장에서 이어지는 지하 구역에 있었다. 언제나 마감 작업을 할 때면 쓰레기를 카트에 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서 버리고 오곤 했다. 쓰레기장에 들어가려면 열린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린다. 나갈 때는 문 앞에 서면 센서가 인식해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만 거기서 닫힌 버튼을 눌러줘야만 문이 닫히는 귀찮은 구조였다. 지하철 역사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다. 아무도 없을 때는 불이 꺼져 있다가 안에 누가 들어가면 불이 켜진다. 어두컴컴한데 들어갈 때면 언제나 조금 기분 나빴다. 그날도 마무리 작업으로 평소처럼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 문을 열고 쓰레기장에 들어갔는데 불이 켜진 직후 어쩐지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바라보니 쓱하고 그림자 같은 게 선반 뒤로 향하는 게 보였다. 다른 사람도 쓰레기를 버리러 왔나? 선반 뒤편을 슬쩍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뭘 잘못 봤겠거니 하고 평소처럼 쓰레기를 버린 뒤 쓰레기장을 나가려던 터였다. 그런데 쓰레기장을 나와 닫힌 버튼을 눌렀는데도 문이 닫히질 않았다. 어라? 고장이라도 났나? 계속 버튼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결국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문을 열어둔 채 가게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버튼을 누르고 오늘도 지치네 하고 한숨을 내쉬는데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좀처럼 닫히질 않았다. 이것도 고장인가 싶어 짜증을 내며 닫힌 버튼을 계속 눌러대자 이번에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화를 내면서도 결국 아무 의문 없이 엘리베이터를 버리고 계단으로 가게까지 돌아왔다. 계산대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던 점장한테 투덜거리며 이야기를 늘어놨더니 그거 계속 누가 뒤에서 따라와서 그런 거 아냐? 이렇게 말했다. 뭔가를 가까이서 본 건 아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자 소름이 쫙 끼쳤다. 세 번째 이야기, 낡은 아파트. 8년 전쯤 요코하마에 살던 무렵 이야기다. 니오노 오도리에 직장이 있었기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만한 거리인 반도바시 근처에 집을 얻었었다. 완전 낡아빠진 아파트였는데 주변 치안도 심상치가 않았다. 밤길을 걷다 보면 동남아시아계의 매춘부나 캬바레 호객꾼에 딱 봐도 야쿠자처럼 생긴 아저씨들이 잔뜩 돌아다닌다. 낮에는 낮대로 길가에서 술 취한 영감들이 굴러다니고 슈퍼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물건을 사는 아줌마도 있는 등 여러모로 이상한 사람투성이었다. 그런 사람들과 마주칠 때면 동네가 동네니만큼 어쩔 수 없다고 반쯤 체념하면서 재빨리 지나가곤 했다. 하지만 그날 마주친 녀석은 위험도의 차원이 많이 달랐다. 늦은 밤 회사에서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오토바이를 근처 주차장에 세우고 아파트로 가고 있었다. 가는 길에 좁은 골목이 있는데 거기로 지나가면 지름길이었다. 평소에는 곤드레만드레가 된 아저씨들이 드러누워 있곤 해서 잘 다니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그날은 퇴근이 늦어서 회사에서 나올 때 이미 새벽 1시가 넘은 터였다. 고참들은 남아서 서류 정리를 하고 젊은 사람들 먼저 돌려보내라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먼저 퇴근한 것이었다. 1시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그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골목 중간쯤에 있는 가로등 옆에 검은 덩어리가 있는 게 보였다. 멀리서 보기에는 커다란 검은 봉투 같은 느낌이었다. 뭘까 싶은 마음에 저벅저벅 다가가자 봉투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뭐랄까? 질퍽거리는 느낌의 비릿한 소리가
이상하다 싶어 더욱 발걸음을 바삐하던 와중 봉투가 미묘하게 움직인다는 걸 깨달았다. 그제야 나는 알아차렸다. 그건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그것도 둘이나 있었다. 한쪽은 새까만 코트를 입은 남자 같았는데 다리를 내 쪽으로 향한 채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커다란 검은 개. 나에게 등을 보이며 남자 같은 사람 위에 주저앉아 뭔가를 하고 있었다. 길바닥에서 하고 있는 건가 싶었지만 아래 깔린 사람 발을 보면 엎드린 채였으니 아닐 터였다.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기분도 나빴지만 당시 나는 너무 피곤했다. 그 동네 이사 온 뒤로부터 이상한 사람들 보고서도 지나치는 게 일상이 되기도 했으니 말이다. 내 심도냐? 하고 투덜거리며 재빨리 지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열심히 걸어 그들과 3미터 정도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였다. 그때 업무용 휴대폰에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에 나 또한 깜짝 놀랐다. 평소에 들을 때는 그리 큰 소리가 아니지만 적막한 골목에 울려 퍼지니 벨소리가 꽤 크게 들린 탓이었다. 아마 그 녀석도 놀랐던 모양이다. 온몸을 돌려 내 쪽을 바라보았으니 아저씨였다. 안경을 쓰고 좀 통통한 체격의 검은 파카의 후드를 눌러쓴 채 손에는 칼 같은 걸 손에 들고 있었다. 입 주변은 거뭇거뭇하게 더러운데 개처럼 헉헉대며 뿜어내던 입김이 가로등 불빛 아래 새하얗게 보이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아저씨가 내 쪽으로 몸을 돌린 탓에 밑에 깔려있던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등이 잘린 손이 올려져 있었다. 누르스름한 절단면이 이쪽을 향해 있다. 아까까지 들려오던 소리와 아저씨 입가의 더러움, 아저씨가 뭘 하고 있던 것인지는 금세 알 수 있었다. 아마 먹고 있던 것 같았다. 밑에 깔고 앉아있던 덩치 작은 남자 같은 걸. 아마 자주 있는 만취에서 드러누워 있던 사람이었겠지. 거기서부터는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에 한동안 멈춰서 있었지만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나는 발길을 돌려 죽어라 도망쳤다. 소리는 지를 수 없었다. 정말 겁에 질리면 호흡조차 뱉을 수 없게 된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뒤에서는 아저씨가 지르는 것 같은 고함이 들려왔다. 다만 분명히 사람이 내는 소리는 아니었다. 겨우 편의점 간판이 보이는 곳까지 도망치고 뒤를 돌아보고 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자 어쩐지 눈물이 터져 나와 편의점 앞에 쭈그리고 앉아 오열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도 이상한 놈들 중 하나였겠지. 계속 울고 있는데 업무용 휴대폰 벨소리가 다시 울렸다. 회사 선배였다. 써야 할 서류가 공유 폴더에 없는데 어디 저장해놨는지 모르냐? 라고 묻는 선배에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서도 울면서 대답해주고 전화를 끊었다. 선배는 내가 우는 걸 알아차리고 걱정해줬지만 나는 머리가 정리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되풀이할 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정신이 돌아와 나는 그대로 파출소를 찾아갔다. 하지만 이럴 수가 무인 파출소였다. 파출소에 아무도 없을 때는 연락해달라는 전화번호가 있었지만 아무도 받질 않았다. 결국 그날은 혼자 집에 가기도 무서워서 택시를 타고 사쿠라기초의 만화카페에 가서 아침까지 버티다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몸이 안 좋아 결근해야겠다고 회사에 연락한 뒤 이사할 곳을 찾아 다음 주가 되자마자 히우시로 이사했다. 그 일대는 이후 얼씬도 한 적이 없어서 그 후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식인 살인마가 잡혔다는 이야기도 없었으니 그 아저씨는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네 번째 이야기, 자판기. 올해 5월 무렵 주말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늘 다니는 신사에 참배라도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철에서 내리고 나니 시주하고 던질 동전이 없다는 걸 눈치챘다. 자판기에서 주스라도 하나 사 먹고 동전을 구하기로 했다. 그 순간 어린아이가 주스 주세요. 라고 말을 걸어서 어차피 동전이 필요해서 사는 거니까 라고 대답하는 상상을 해버렸다. 자판기에서 홍차를 고르고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거스름 또는 주스가 빼고 제대로 나왔고 캔이 퉁하고 떨어지는 소리도 났었다. 어디 걸린 건 아닌가 샅샅이 확인한 데다 주변에 사람도 없었기에 누가 들고 도망친 것도 아닐 터였다. 설마 정말 캔을 그대로 가져갈 줄이야. 오봉에는 정말로 찾아오는구나 싶었다. 다만 홍차를 못 마시는 바람에 목이 말라서 참배 마치고 늘 가는 라멘집에서 평소보다 물을 엄청 마셔버렸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도미토리. 2년 전 겪은 이야기다. 당시 여성 전용 도미토리에서 살고 있었다.
도미토리 1층에는 샤워실이 있었다. 개인 샤워 부스가 있을 뿐 욕조는 없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샤워실이 2개 있었는데 개중 더 안쪽에 있는 샤워실을 쓰면 수많은 방향에서 시선을 느끼곤 했다. 시선과 인기척이라고 해야 하나 어찌되었건 무척 기분이 나빠서 다른 사람들도 싫어하며 쓰려 하질 않았었다. 게다가 영능력이 조금 있다는 친한 친구 말로는 가까이 하면 위험할 것 같은 검은 연기 같은 게 보인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문득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시간은 몇 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복도는 불 하나 없이 어둡고 다들 자는지 조용할 뿐이었다. 졸려서 다시 잘 생각에 화장실에서 나와 복도에 선 순간 바람도 없는데 화장실 문이 힘차게 쾅 하고 닫혔다. 놀라서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어쩐지 위험하다 싶어 방으로 돌아가려 발걸음을 재촉했다. 방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뒤를 보지도 않았는데 무언가가 보이는 느낌. 마치 검은 안개 같은 것이었다. 직감적으로 샤워실에 있던 놈이구나 싶었다. 검은 안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무서워진 나는 온 힘을 다해 달려 방으로 뛰쳐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검은 안개는 방 안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는 듯 입구 근처에서 어슬렁대는 것 같았다. 곧 인기척이 사라져서 조금 마음을 놓았더니 이번에는 창문 쪽 커튼 틈 사이로 시선이 느껴졌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이에 아침이 되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영능력이 있다는 친구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샤워실 앞을 지나갈 때는 기분 나쁜 인기척이 느껴지질 않았어. 친구가 말했다. 역시 어제 그건 샤워실에 있던 녀석이었구나 싶었다. 그 이후 검은 안개 같은 걸 보는 일은 없었다. 그 녀석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아직도 여성 전용 도미토리 안을 서성이고 있을까? 6번째 이야기, 해변. 초등학생 시절 이야기다. 매년 여름이 되면 바다 가까이 사는 사촌네 집에 며칠간 묵으러 가곤 했다. 사촌은 1살 어린 여자아이였다. 여름에 마주칠 때마다 부모님 중 누구와도 안 닮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딱히 깊게 생각하지 않고 매일 같이 놀았다. 그날은 파도가 세지 않아 해변에서 모래놀이를 했다. 곧 해가 질 무렵 하늘에 약간 노란빛이 감돌 때였다. 마주보고 모래산에 조개 껍질을 장식하던 사촌 너머 밀려오는 얕은 파도 가운데 언제 왔는지 웬 여자가 있었다. 그 사람은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은 채 엎드려서 파도 속을 떠다니고 있었다. 뼈밖에 없는 것 같이 가늘고 새하얀 주름진 손목으로 파도의 움직임을 거스르듯 계속 사촌 뒤에서 떠나질 않았다. 눈을 뗄 수가 없어서 움직임을 멈추자 이상하게 여겼는지 사촌이 나를 바라보았다. 내 시선을 따라 사촌은 뒤를 돌아보고는 나하고 작게 속삭였다. 또인가 싶은 얼굴을 하고 말이다. 둘이서 아무 말 없이 흔들흔들 떠다니는 여자를 보고 있던 와중 가만히 있던 사촌이 한숨처럼 작게 말했다. 저 사람 아마 내 진짜 엄마일 거라고 생각해.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하염없이 오는 것 같은 분위기가 펼쳐져 무겁게 짓눌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거기 압도되어 더는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사촌과 그저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에는 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함께 놀았고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지만 그날 일만큼은 서로 다시는 입에 담지 않고 있다. 그 이후 그 여자를 다시 본 적도 없고 사촌이 자기 진짜 엄마에 대해 무언가 말한 것도 없다. 다만 그날 있었던 일은 그 해변, 그 날씨, 그 시간에 사촌과 함께 있었기에 결코 내가 보면 안 되는 세상과 닿았던 것이라 여기고 있다. 7번째 이야기, 밤의 산책. 5년 정도 전 이야기다. 대학에 합격하고 드디어 자취를 하게 되었다. 부모의 눈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느끼며 늦은 밤 산책을 다니는 게 취미가 되어 있었다. 우리 부모님은 워낙 과보호라서 같이 살 때는 밤늦게 돌아다니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다. 대학생이 잔뜩 사는 학교 주변이었기에 한밤중이라도 술 먹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그리 무섭지도 않았다. 나는 겁쟁이였기 때문에 혼자 한산한 심야주택가, 그것도 낡아빠진 아파트들 근처를 걷는 건 무서워했었다. 하지만 한동안 걷고 있으면 몇 번 사람과 마주치니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누그러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한동안 사람이 보이질 않아 완전 쫄아서 오늘은 그만 돌아가려고 했던 때였다. 마침 앞에 사람이 보였다. 마음을 좀 놓인 나는 조금 더 산책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 곁을 지나치는 순간 그 사람이 갑자기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뭘 찾으시나요? 라고 물어왔다.
그 녀석이 어떤 복장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녀석의 얼굴은 엄청 인상에 남아있다. 그 녀석은 남자였지만 또 엄청 기분 나빴던 게 나는 눈도 안 좋고 야맹증까지 있는데 어째서인지 그 녀석 얼굴만은 확실하게 보였다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뭐 똑바로 대답할 수도 없고 더듬거리며 대답하고는 거기서 멀어졌다. 딱히 그 녀석이 따라오거나 계속 말을 걸어오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무서워서 그 녀석과 만나지 않도록 일부러 빙 돌아서 집으로 향했다. 집 앞길에서 혹시 그 녀석이 있지는 않나 흠칫거렸지만 없었기에 안심하고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문을 닫은 순간 동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정말 놀라서 신발도 안 벗고 방으로 뛰쳐들어갔다. 그리고는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한동안 그대로 굳어 있었다. 5분인가 10분인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느꼈다. 초인종은 처음 한 번만 울렸기에 이제는 아무도 없겠지 싶어서 문구멍을 내다봤다. 그 녀석이 있었다. 기분 나쁜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띤 채 다리가 풀렸지만 신발 벗는 것도 잊은 채 뛰어가 이불을 뒤집었었다. 하지만 학생이 사는 아파트는 워낙 작아서 침대에서도 문이 보인다. 문 밖에서는 뭘 찾으시나요? 뭘 찾으시나요? 하고 계속 말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자 문에 붙어있는 신문 구멍이 덜컥하고 열렸다. 낡은 아파트라 가림막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라 직접 들여다보는구나 싶었다. 눈이 마주치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구멍으로 새하얀 팔이 쑥 들어오기 시작했다. 문을 열려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 손잡이까지는 손이 안 닿을 텐데. 패닉에 빠진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무서워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번호도 제대로 누르질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팔은 그대로 안으로 들어오더니 문 안에 툭 떨어졌다. 하고 생각한 순간 그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가요? 이건가요? 하고 계속 말한다. 그것도 무척 즐거운 듯 웃음을 참을 수 없다는 듯 히익 히익 하고 웃음이 섞여든 채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꼭 감고 그저 버틸 수밖에 없었다. 문 쪽에서는 무언가가 떨어지는 듯한 툭툭거리는 소리가 이어졌고 그 녀석의 목소리도 계속 들려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잠에 빠졌다. 아침에 일어나니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그 이후 딱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밤에 산책하는 취미는 그만뒀다. 신문 구멍은 이후 막아버렸지만 이사하려면 돈이 들어서 아파트에는 계속 살았었다. 도쿄 동쪽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8번째 이야기. 대학교 도서관에서 알바를 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2010년 이맘때쯤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 시기가 애매해 3개월간 학교 도서관 행정 인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곳은 도서관 꼭대기층에 위치한 멀티미디어실이었는데 흔히 그냥 전자열람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전자열람실 좌측 복도 끝에는 상영실이 있었는데 작은 영사실과 빔 프로젝트 50여 석의 좌석을 갖춘 나름 그 당시엔 괜찮은 최신식 영화관이었습니다. 주로 학교 행사에 관한 소개나 취업 프로그램 진행, 강연, 세미나 등을 위한 장소로 이용됐고 오후 한간 시간엔 내부에 있는 작은 영사실을 통해 DVD를 틀어주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하던 날 오전 아르바이트 친구가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나 좀 오묘한 표정으로 오빠, 오후 타임 때 상영실 정리하다가 뭔가 소름 끼치면 그냥 빨리 나오고 문 잠그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전 당연히 뭔 소린가 했지만 첫날이고 이 친구와 친해질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죠. 그날 오후 4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멀티미디어실에도 학생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고 퇴근이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아 상영실을 청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그곳에 오후 일정은 없었고 오후 2시 반부터 틀어놓은 DVD 영화도 거의 끝나간 시점이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어두컴컴한 영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니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DVD 플레이어를 종료시키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실 전체 조명을 켜기 위한 스위치가 모두 영사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둠에 익숙하지 않은 시야를 더듬거리며 영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열려고 했는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지? 안에서 잠긴 건가? 하지만 첫날 오리엔테이션 때 분명 상영실 안 영사실은 밖에서 잠그는 구조였기 때문에
안에서 문이 잠긴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레 돌려봤는데 역시 돌아가지 않고 꽉 잠겨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당황스러운 것도 당황스러운 거지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어두워 앞도 잘 보이지 않는데 영사실 문까지 말을 듣지 않으니 마치 어둠 속에서 누가 날 놀리는 듯한 기분도 들고 무엇보다 낮에 오전 알바 친구가 했던 말도 생각이 나서요. 그냥 첫날이라 놀리면서 친해지려고 한 거짓말이라 생각했는데 그냥 장난으로 넘기기엔 너무 꺼림칙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분명 제 귓가에 이런 노래가 들렸습니다. 별들이 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 정확히 이 멜로디였습니다. 어떤 여자가 흥얼거리듯 울리며 들리는 이 소리는 분명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가 되게 부자연스럽고 엄청 가늘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이 낸다고 했을 때 여자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아주 가늘고 고운 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내기 어려운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아무튼 뭐가 어찌됐든 그런 노래가, 그것도 그런 장소에서 그런 상황에 들린다는 게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전 진짜 복학생 체면이고 뭐고 으악 소리를 지르고 영상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땐 진짜 무조건 밝은 곳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몇 없던 멀티미디어실 내부 학생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런 걸 의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포스러웠습니다.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잘못 들었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을 되뇌고 오후에 사서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사서분이 오시고 전 자초지종을 설명한 다음 함께 영상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사실 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정상적으로 열렸고 다 돌아간 DVD 플레이어 기계음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사서분은 뭐 잘못 듣고 착각한 것 아니냐고 웃으며 넘겼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오전 알바가 했던 말의 의미를 알게 됐죠. 제가 일하기 전 2명 정도 알바생들이 거쳐갔는데 모두 하나같이 그 영상실 안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첫 알바는 저처럼 영상실 뒷정리를 하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출입문이 쾅 소리가 날 만큼 닫히더니 안에서 아무리 열려고 애를 써도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밖에선 들리지 않는 건지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렇게 한참 후에야 교직원에게 발견돼 그곳을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음장치가 돼 있긴 하지만 바로 옆에 PC를 이용하는 학생도 제법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도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렇게 갇혀있는 동안 이상한 여자 흐느낌 같은 소리도 들었다더군요. 두 번째 알바 역시 문과 관련된 이상한 일을 겪고 일주일 만에 일을 그만뒀는데 그 대타가 바로 저였던 거죠. 오전 알바 친구 말로는 그 두 번째 알바 역시 그런 와중에 어떤 여자 목소리 비슷한 걸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그곳에 분명 뭔가가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많이 꺼림칙했지만 그나마 3개월 단기 알바였기 때문에 기한은 다 채우고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다만 마지막 영상실 정리는 항상 사서 직원분이 오고 나서 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좀 비슷한 사례가 있다 보니 직원분께 정확한 내막이나 그 전에 있었던 더 다양한 사례들을 듣고 싶었지만 애써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태도도 그렇고 어차피 일도 끝난 마당에 굳이 캐내는 게 그래서 결국 그 일은 그렇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복학 후 학교 졸업하기까지 절대 그 멀티미디어실 영상실 쪽은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9번째 이야기, 복수. 과거 일하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력직 채용으로 합격한 A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출근하고 2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네 회사에서 일하는 A라는 작자, 살인자요. 처음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장난치는 것이라 여겨 흘려넘겼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몇 번이고 끈질기게 걸려왔습니다. 끝내 지쳐 이야기만이라도 들어주시죠. 라는 말에 수긍하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꽤 잔혹한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이야기가 날아왔습니다. 당시 사건을 보도한 신문을 보내드리죠. 다음은 그쪽 회사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날 신문 복사본 한 부가 회사로 날아왔습니다. 그 신문을 가지고 A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A는 시원하게 인정했고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우리 회사에 전화를 건 것은 흥신소 쪽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의뢰해 A가 출소하고 10년 넘게 같은 수법으로 회사에서 잘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으로 사람의 원한을 어찌 다 씻을 수 있으랴.
원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10번째 이야기, 영안실. 옛날 병원에서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두 명이 교대에 가며 선잠을 자고 경비를 돌았습니다. 따로 잠을 자는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없는 병실 하나를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그 병동 지하에는 영안실이 있어 조금 찝찝하기는 했지만 이미 꽤 익숙해진 무렵이었습니다. 선잠을 자는 건 깊이 잠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잘 움직이지 않는 몸을 구불구불 움직여 질질 계단을 기어오르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멍하니 여기다 싶은 방을 향했습니다. 본 적 있는 방입니다. 지금 제가 선잠을 자고 있는 방. 그 순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이마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의식이 깨어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꿈이었습니다. 기분 나쁜 꿈을 꿨네. 한시라도 빨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묘하게 피곤했던 탓일까요? 저는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다시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쾅 하는 철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 누워 있었을 텐데 어째서인지 서 있었습니다. 깜깜한 가운데 어슴푸레한 빛이 둘 보였습니다. 그곳은 영안실이었습니다. 아까 들은 소리는 제가 들어오며 문을 닫은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침대에는 시신이 한 구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불려온 것 같았습니다. 혼비백산에서 저는 사람이 있는 병동으로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그는 그날 밤 죽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병 때문에 양다리를 잘라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질질 기어서 저를 부르러 왔던 거겠죠. 11번째 이야기, 원숭이. 제가 초등학생 무렵 통학로 근처에 원숭이 할배라 불리는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는 해도 허구한 날 잠옷을 입고 다니며 초등학생 뒤를 중얼거리며 쫓아다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딱히 애를 끼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뻘겋고 머리는 벗겨진 데다 언제나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있었기에 별명이 원숭이 할배였습니다. 그 원숭이 할배가 어느 날부터인가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체포된 걸 거야. 정신병원에 갔겠지. 죽은 거 아닐까?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저도 원숭이 할배는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었지만 그저 다른 사람과 달라서 차별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조금 유감스러웠습니다. 원숭이 할배가 사라지고 일주일 정도 지난 날, 당시 함께 놀던 친구 셋이 원숭이 할배네 집에 가보자 라고 권해왔습니다. 저는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원숭이 할배네 집은 학교에서 100m 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가설주택 같은 낡아빠진 작은 집인데 집을 둘러싼 벽돌담과 집 사이에는 욕조나 철파이프 같은 잡동사니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입구 미닫이문은 열려 있었기에 간단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원숭이 할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당시 우리는 모두 원숭이 할배는 이 집에 없을 거야 라고 믿고 있었나 봅니다. 다들 신발을 신은 채로 안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좁고 방도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잡동사니로 흘러넘치는 밭과는 달리 아무것도 없다시피 해서 살풍경했습니다. 거실에는 이불이 덮여있지 않은 코터츠, 낡은 라디오 카세트 등 유통 같은 게 간단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옆에 딸린 부엌에는 작은 냉장고가 놓여 있을 뿐이었고 가전제품은 전부 콘센트가 뽑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는 실망했습니다. TV도 못 샀나 보네. 원숭이 할배. 시체라도 있었으면 흥미로웠을 텐데 라며 각자 떠들어댔습니다. 우리는 집안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부엌을 보러 간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깜짝 놀란 우리는 모두 부엌에 모였습니다. 소리를 지른 친구가 가리킨 곳을 보니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안을 보자 냉장고 안에는 검은 책가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움찔거리며 책가방을 냉장고에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책가방은 의외로 묵직해서 무거웠습니다. 뚜껑 쪽에는 칼날로 자른 것처럼 X자가 나 있었습니다. 열어볼까? 열어보자. 저는 책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바닥에 털어놓았습니다. 노트와 교과서, 필통이 쏟아졌습니다. 노트에는 1학년 일반 A라고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교과서도 노트도 본 적 없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쓰는 게 아니어서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들 잠자코 바닥에 흩어진 책가방과 그 내용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견디다 못해 원숭이 할배가 어릴 적에 쓰던 걸까? 라며 익살을 떨며 노트 한 권을 주었습니다. 노트를 열어 펄럭펄럭 넘겨보았습니다. 딱 한가운데쯤에 봉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는 입구가 봉해져 있었지만 저는 그걸 찢고 안에 든 것을 꺼냈습니다. 내용물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내 아이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사진. 사내 아이는 두 눈을 감고 입을 반쯤 열고 있어 마치 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꺼풀이 부풀어 오른 탓이었고 코와 입 주변에는 피처럼 보이는 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위험해, 이거. 누군가 그렇게 말한 순간 갑자기 쿼당하는 소리가 목욕탕에서 들렸습니다. 다들 죽어라 달려서 원숭이 할배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물론 저도 그 사진을 던져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대로 그날은 각자 집으로 도망치고 끝이었습니다. 처음 약속한 대로 원숭이 할배네 갔던 것과 거기서 본 것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우리가 원숭이 할배네 잠입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집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무서운 일을 겪은 건 그전에도 그 이후로도 없었습니다. 무서운 일과는 담을 쌓고 살아왔고 최근까지 원숭이 할배에 대해서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마 무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걸 왜 이제 와서 떠올렸느냐면 그저께 이사를 하게 돼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사용하지 않았던 공부 책상 안쪽에서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 사내 아이의 사진이. 12번째 이야기, 이상한 집.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인천 선악동에서 살 때였습니다. 제 나이 23살 때 겪은 일입니다. 부모님이 그날은 삼겹살을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하셨고 저는 흔쾌히 같이 가서 삼겹살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별거 없는 평범한 하루가 공포스러운 날로 바뀐 것은 집에 돌아오고 나서부터입니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좀 일찍 자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 정도가 돼서 일찍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거실에 이부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좀 예민한 건지 TV 소리가 좀 커서 잠이 오지 않았고 내일 PC방 가서 무슨 게임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때 게임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심장에 총알이 날아와 박히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제 심장을 누가 손에 들고 쥐어짜는 느낌이었고 누군가 제 심장을 발로 밟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서 숨도 몰아쉬었고 공포에 휩싸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발끝에 누군가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저를 내려다보며 존재감을 내뿜는 듯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고 심장의 고통과 영적으로 눌리는 고통 때문에 도저히 눈을 뜨고 그들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눈을 꼭 감고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길 빌었습니다. 그들은 총 3명이었습니다. 3명 중 1명이 말을 했습니다. 귀엽게 생겼네. 첫 번째 여자 귀신이 말했습니다. 그러네, 귀엽네. 남자 귀신이 대답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정말 별것도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발음이 매우 정확하고 또랑또랑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어딘가 모르게 음침하고 힘 빠진 듯한 목소리였지만 정말 목소리 하나만큼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 귀신 1명이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 가자. 마치 현재의 상황에 별로 재미를 못 느낀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귀신이 그래 가자 하며 마치 소풍이라도 나온 사람의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가고 나서야 저는 심장을 옥죄는 압박감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는데 그날 제가 본 그들은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귀신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례적 존재일까요?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고 어느덧 제 나이도 41살이 되었지만 지금도 가끔 그때의 일이 떠올라 생각에 잠깁니다. 13번째 이야기, 동생. 7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나는 동생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동생을 귀여워했었습니다. 남동생도 나를 잘 따랐기에 근처에서도 유명한 사이 좋은 형제였습니다. 중학교 수학여행 가던 날 아침 남동생이 가지 말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랬기에 나는 곤란해하면서도 딱히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멍멍이 마이클 잘 돌봐줘야 해.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첫째 날 저녁, 남동생이 부른 것 같은 소리에 뒤를 돌아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도 너무 신경을 쓰는 건가 싶었는데 왠지 모르게 걱정이 돼서 밤에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남동생이 받았길래 별일 없냐고 묻자 낮잠을 자는데 내 꿈을 꿨더랍니다. 형제는 텔레파시 같은 게 있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었기에 그런 건가 싶어 조금 기뻤습니다. 이틀째 저녁, 레크리에이션으로 이런저런 건물을 찾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나는 친구와 장난치다 도로에 뛰쳐나갔습니다. 건물 부지 아니라 차도 별로 없어서 꽤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클락션 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니 대형 트럭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싶은 순간 몸이 냅다 밀쳐졌습니다. 나는 치였구나 싶어 눈을 꽉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간발의 차로 차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살짝 긁힌 정도의 상처가 전부였습니다. 트럭 운전수 아저씨도 당황해 뛰쳐나왔습니다. 치일 뻔했잖아. 트럭 운전수 아저씨께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또 집에 전화를 하자 또 남동생이 받았습니다. 또 내 꿈을 꿨더랍니다. 사고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도로에 막 뛰어나가면 안 돼, 치이면 엄청 아프다고. 정말 우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 같은 게 있구나 싶어 들떴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귀가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병원 침대 위에서 앓고 있는 남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에 따르면 전날 저녁 쇼핑을 하고 돌아왔더니 남동생이 낮잠을 자는 방에서 신음이 들리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가 보니 남동생이 숨이 끊어질 것처럼 헐떡이고 있더랍니다. 무슨 발작인가 싶어 당황해 껴안았지만 몸을 만지니 비정상적으로 아파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남동생을 옮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신 타박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자는 것도 아니라 자는 사이 어디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애초에 어디 떨어지거나 부딪힌 정도 수준의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차에 치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 나를 도와준 게 남동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 때문에 다친 거니까 내가 간호할게 라고 부모님에게 억지로 말하고 그날부터 병원에서 묵으며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신변잡기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동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병실에 있을 텐데 뭐지? 하지만 곧바로 그 목소리는 어머니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무슨 오류가 있었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오자 어쩐지 소란스러웠습니다. 남동생의 용태가 급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동생은 숨을 거뒀습니다. 나는 그 후 몇 달이고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동물이 주인 대신 죽는다는 이야기도 여럿 있는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남동생 대신 마이클이 죽었더라면 하는 나쁜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는 집에 잘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남동생을 떠올리게 되는 게 싫어서 밤마다 밖에서 놀고 다니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놀며 돌아다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무시하기 마련이었지만 그때는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들려온 것은 남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빨리 돌아와. 나는 마이클이랑 산책 못 간단 말이야.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당황해서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가 통화 중이었습니다. 내게 전화가 걸려왔을 무렵에도 계속 통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이력에는 집에서 온 전화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나를 따라온 마이클이 가만히 내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나는 마이클한테 사과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지금은 그 마이클도 꽤 늙어버렸지만 제대로 끝까지 내가 돌볼 생각입니다. 단 하나 신경이 쓰이는 게 있다면 지금도 가끔 집에 전화를 걸면 남동생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기쁜 듯 웃어넘길 수 없을 듯. 14번째 이야기, 야간 자율학습.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고3들이 맨 위층을 사용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내려가는 길은 계단만 불빛을 비춰주고 9시 20분쯤 되면 차츰 불들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와 뭐라도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수시를 붙은 애들은 야자에서 빠져서 교실에는 수능을 보는 애들만 남아 20명 정도 야간 자율학습을 합니다. 곳곳에 빈자리는 보이고 다들 아무 말 없이 초조한 심정으로 애써 봤던 책만 다시 뒤적이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가을이 올 때쯤이라 그랬는지 복도의 대리석 바닥에는
서늘한 기운마저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자리는 교실 가운데 맨 끝 자리였습니다. 그날도 야자 1교시부터 졸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잠에 빠져들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순간 야자 감독 선생님 오셨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뭐랄까? 완전히 밀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고 계속 자고 있는데 주위가 갑자기 시끌시끌해졌습니다. 그래서 갔나 보다 하고 졸린 눈을 실눈 뜨듯이 뜨게 됐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빈자리에 앉아있고 다른 몇 명은 자고 있는 친구의 어깨를 지그시 내려다보며 그 친구랑 저를 번갈아 보며 입으로 뭐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혹시 굳기도 하더군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제 귀에 들리고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정말 기도란 기도는 다 했습니다. 5분쯤 후 쉬는 시간이 되어 친구가 저를 흔들어 깨워줘서 다행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는 아까 남자가 서 있던 자리로 가서 자고 있는 친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친구는 식은땀을 흘리며 너 아니었으면 죽는 줄 알았다. 친구도 누군가 옆에 서 있길래 잠결에 무서운 눈도 못 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고 소리내며 자리에 앉으며 다리가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애들이 가면 의자는 항상 책상 안쪽으로 넣어놓고 멀리 떨어지기보다는 친구들 근처에서 수능이 올 때까지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5번째 이야기, 겨울바다. 다음날 일요일이고 출근도 안 해서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4명이서 모여서 겨울바다나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중에 면허 정지당한 놈도 있고 아예 운전면허가 없는 놈도 있어서 저랑 제 친구 둘이서만 번갈아 가며 운전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아침에는 차가 밀릴 것으로 예상하고 토요일 밤 10시에 만나서 정동진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제가 먼저 운전하고 친구들 2명은 뒷자리에 나머지 1명은 조수석에 앉은 채로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도로에 차가 단 한 대도 없더군요. 역시 밤에 오길 잘했다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저쪽에서 웬 아주머니 한 분이 도로 한가운데서 무거운 짐 같은 걸 질질 끌고 걷고 계셨습니다. 좀 위태해 보이기도 했지만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친구들한테 저 아주머니 위험하게 왜 저러지? 태워드릴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뒷자리에 앉은 친구도 조수석에 앉은 친구도 모두 골아떨어져 있더군요. 어쩔 수 없이 차를 천천히 서행하면서 아주머니 옆으로 몰고 갔습니다. 제가 창문을 반 정도 열고 아주머니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이러니까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걸으시더군요. 못 들으셨나 생각하고 이번에는 창문을 전부 다 열고 아주머니 저희 이 도로 타고 쭉 갈 건데 거기까지만 태워드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아주머니께서 손에 검은색 물체를 들고 있던 손을 창문 안쪽으로 확 들이밀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엑셀을 팍 밟았죠. 그 충격으로 자고 있던 친구들은 다 깨고 전 순간적으로 그 아주머니를 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에 무언가 부딪히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지만 말이죠. 조수석에 앉아있는 친구가 운전대에서 머리를 박고 뭘 일어나는 절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 얘기를 해주니까 친구가 놀라면서 일단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길래 자리를 바꿨습니다. 친구는 침착하자고 하면서 천천히 후진을 했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아주머니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쭈그리시고 무언가를 줍고 계셨습니다. 아까 그 검은색 물체를 줍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친구는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차에서 내리고 그 아주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 5분 정도 지나서 친구가 그 아주머니와 대화를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와서 막 화내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주머니는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고구마 장사하는 분이셨고 그 검은색 물체는 고구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고구마를 사라는 의미에서 창문으로 불쑥 고구마를 내밀었던 것이었고 제가 앞으로 확 가버리는 바람에 고구마 주머니를 떨어뜨려 도로에 전부 흩어졌고 그래서 고구마를 줍고 계셨던 것입니다. 덕분에 제가 못쓰게 된 고구마 5개를 사드렸고 아주머니를 도로변까지 차로 태워드린 뒤 겨울바다에서 즐겁게 여행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16번째 이야기, 비 내리는 밤. 오늘은 일요일이었고 나는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심심해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페인 모드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쏟아졌다. 그래도 나는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다. 띵동띵동. 누구세요? 세인이. 세인은 엄마 친구의 이름이었다. 나는 방문을 아주 살며시 열었다. 엄마 친구 세이 아줌마가 갓 태어난 딸을 데리고 생글생글 웃으며 온 것이다. 세이 아줌마에게는 이번이 6번째 딸일 게 분명할 터.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저 아이가 첫 번째 아이다. 아줌마가 낳은 아기는 하루도 못 가서 죽는 것이었다. 원인은 다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줌마는 이상하게도 6개월의 자궁이 벌어져서 수술로 아이를 낳게 된다고 했다. 그 상태는 아이가 다 자라지 못한 상태였다. 아줌마는 이번에 성공한 것 같았다. 아기는 정말 예뻤다. 세이야 뭐 좀 마실 거지? 응, 녹차 한 잔만 줘. 이런, 녹차 티백이 없네. 하늘아, 녹차 티백 좀 사와라. 나 지금 게임 하잖아. 엄마는 무서운 눈으로 나를 째려보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추운 밤거리를 나갔다. 비가 우두둑 우두둑 쏟아졌다. 아까 봤는데 금붕어 뺨치는 기억력으로 나는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다. 게다가 우리 아파트 주위에는 슈퍼가 이미 문을 닫았다. 장례식이 있어 급하게 감이라는 쪽지가 하나 걸려 있었다. 어쨌든 나는 30분 거리의 마켓을 가야 했다. 물론 미친 짓이라 생각하겠지만 엄마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몸이 덜덜 떨려왔다. 하는 수 없이 나는 버스를 타기 위해 22번 버스 표지판 앞으로 갔다. 비가 너무 쏟아졌다. 갑자기 온몸이 싸늘해짐이 느껴졌다. 내 뒤에 누가 있는 듯한. 난 순간 뒤를 돌아봤다. 사람이다. 이 사람도 버스를 기다리나 보다. 그런데 버스가 5분, 10분, 15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뭐야, 돌아갈까?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하얀 얼굴에 눈이 렌즈를 낀 양 맑은 눈을 가진 아이가 내 뒤에 있던 아이가 날 또렷이 바라보며 내 옷자락을 쥐고 있었다. 용건이 있으신가요? 용건은 없지만 내 이야기 좀 들어줘요. 내 동생들 이야기도. 나 너무 억울해요. 네? 안 되나요? 난 안 된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버스도 기다릴 겸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갑자기 그 맑은 눈에서 눈물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제 동생들은 4명이에요. 그런데 다 죽어버렸답니다. 어째서요?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였고 제 동생들이 배고파 울고 있을 때 술이며 담배며 몹쓸 것들을 피고 마시고 해서 제 동생들은 살아있는 엄마 저 참 목은 못 빨고 죽었어요. 저런, 힘드셨겠네요. 전 어렸던지라 울기만 했답니다. 힘내세요. 고마워요. 제 동생들은 모두 어머니가 살해한 거예요. 어머니는 집에 들어오면 우리 동생들이 시끄럽게 울어댄다고 칼로 손목을 그어버렸어요. 네, 명 모두요. 네? 세상에. 그거 살인이잖아요. 신고해야지요. 그녀는 정말 슬퍼 보였다. 나무자락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그녀의 눈에는 슬픈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다. 게다가 머리에는 하얀 리본까지 달려 있었다. 어디 가세요? 네, 동생 장례식이 오늘이에요. 네? 또 죽은 거예요? 이번에 새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 아이는 살아서는 안 될 존재였거든요. 게다가 내 동생들도 오늘 죽었어요, 모두. 이 날짜에 죽었어요. 그녀는 또 슬픈 눈으로 땅바닥을 바라봤다. 그녀를 자세히 봤다. 긴 생머리가 정말 예쁜 여자였다. 이렇게 예쁜 여자가 울고 있으니 같은 여자인 나라도 그녀를 안아주고 싶을 정도였다. 이름이 뭐예요? 저는 정하늘이에요. 박설아예요. 설아. 예쁜 이름이네요. 그때 노란색 버스가 보이기 시작했다. 번호판은 제대로 안 보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보였나? 설아 씨는 버스에 재빨리 올라탔다. 그리고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 이상하게 그 버스에는 늙어 보이는 사람과 작은 몸집의 갓난아이가 몇 명 혼자서 타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버스는 멀리 사라졌다. 하늘이 너 안 일어날래? 이상하다. 난 분명 녹차 티백을 사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있었다. 그런데 난 내 방 침대에서 어느 때와 같이 자고 있었다. 내가 여기 왜 있어? 무슨 말이야? 빨리 옷 검은색으로 맞춰 입어. 귀걸이 같은 거 달지 말고. 왜 내가 여기 있냐고. 너 아침부터 지금까지 자고 있었어. 나 게임을 하고 있지 않았나?
난 재빨리 핸드폰 폴더를 열었다. 날짜는 20일. 분명 게임을 하고 세희 아줌마가 왔을 때의 날짜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꿈을 꾼 건가? 엄마, 누가 죽었어? 그래, 세희 아줌마가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애가 또 죽었다는 거야. 6번째 딸이었는데 안타까워. 아니야, 살아서 우리 집에 놀러 왔었잖아. 무슨 말이야? 세희 아줌마가 울면서 아까 방금 전화했어. 딸이 죽었다고. 내가 꾼 꿈들은 뭐지? 하여튼 나는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엄마와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세희 아줌마가 서럽게 울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향을 붙였다. 그때 그 설아라는 아이의 말이 생각났다. 오늘 그녀도 누구의 장례식을 간다고 준비 중이었다. 게다가 6번째 아이라고 했다. 그럼 설마겠지. 하지만 난 궁금해졌다. 그리고 세희 아줌마에게 조용히 물었다. 아줌마, 혹시 아이들 모두 살아있지 않았어요? 모두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마약, 술, 담배, 나이트 같은 곳에 빠져서 애들을 내팽개치고 아이들은 죽어간 거 아닌가요? 그녀는 들고 있던 커피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멍해졌다. 다는 아니지만 그녀의 말은 맞았다. 그리고 아줌마는 미치도록 서럽게 울었다. 그럼 내가 본 것들은 뭐였을까? 차에 올라타 있던 갓난아기들, 늙어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설아라는 아이. 모두 뭐였을까? 내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닐 텐데. 나는 설아라는 아이의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예쁜 게 아니라 악마 같았다. 무서워졌다. 장례식이 끝나고도 난 그녀의 얼굴을 뚜렷이 기억한다. 하얀 얼굴, 긴 생머리, 렌즈를 낀 것처럼 맑은 검은색 눈, 하얀 피부, 하얀 소복, 하얀 리본.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